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 10월 이 광화문에 월대가 복원됐죠. 그리고 새로운 현판이 공개됐습니다. 광화문 그 현판, 한국전쟁 때 불타버리고 참 오랜 세월 이 과거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다가 새롭게 진짜 복원된 그런 현판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미래에 전달하는 최일선에 서 계신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문화재청 최웅천 청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월대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네. 월대가 뭐죠? 올 때는 어떻게 그 정확한 표현을 하면 이제 달이 있는 대 이런 월대라는 뜻인데요. 달 월자를 써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월대는 근전전이라든가 큰 왕이 진무하는 공간 앞에 이렇게 그 박석으로 쭉 돌이 깔려 있고 품계가 있는 것도 월대라 그럽니다만 그 예. 위에 보면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예. 지금 광화문 앞에 월대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월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화문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한 60m 정도의 긴 길이의 난간석과 이런 걸 두르고 그 이제 백성이 그 앞에서 여러 가지 그 왕이 왔을 때 그 접견을 한다든가 그 앞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거기서 무슨 과거 시험도 봤다는 기록도 있는 거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광화문 앞에 이렇게 그 공간을 통해서 왕과 백성이 소통하는 공간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월대의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네. 임금이 진무하는 금정전 앞에 그 계단 위에 있는 부분도 월대라고 부릅니다. 정일품부터 맞습니다. 정일품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다 가봤습니다. 네네네. 그것도 월대군요. 월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광화문 안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정각 앞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복원된 건 광화문 입구. 바깥쪽. 네, 바깥에 소위 육조거리라는 곳까지 연결되는 그 그렇죠. 부분에 난간석과 이렇게 여러 그 돌로다가 쭉 쌓여 있는 그 넓은 공간이 있는 곳이 월대이고 뭐 덕수궁에도 일부 월대가 있었다 그럽니다만 아마 공간이나 이러한 그 상황으로 봤던 광화문 앞에 월대가 가장 크고 잘 남아 있던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정전 앞에 월대는 임금과 신하가 만나는 곳이라면 네. 광화문 앞에 월대는 네. 임금이 백성과 만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있던 게 언제 어떻게 해서 사라졌습니까? 그 사실은 1865년도에 이제 월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대원군에 의해서 거기가 이제 경복궁 중건이 되죠. 그때 월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기록이 경복궁 영건일기라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게 사실 오랫동안 그 기록이 없다가 와세다 대학에서 그 기록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경복궁의 중건에 관련된 모든 일기가 기록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월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언제 없어졌죠? 뭐 없어진 시기를 보면 대개 일제 시대 때 조금씩 훼손되기 시작해서 뭐 근래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전차선까지 깔아서 전차가 완전히 그 월대를 다 부분적으로 해체를 시키고 그 위에 이제 뭐 거의 의도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전차를 통로로 하게 만들어 놨으니 월대는 자연히 파손이 됐겠죠. 아마 1910년 이후 그렇죠. 어느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일제가 전차가 지나다니던 길로 썼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 완전히 사라지게 됐죠. 그 후에 우리도 해방 후에도 계속 차도로 썼던 거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그 차도로 쓰던 걸 이제 둥그렇게 막아가지고 맞습니다. 차를 네네네. 우회시키고 네네. 월대를 복원한 거죠. 현재는 그러니까 그 원위치에다가 발굴이 다 끝나고 발굴 성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맞게 이제 월대를 복원한 겁니다. 네. 맨 처음에는 이게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된다. 우회해야 되고. 뭐 얘기도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공사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민원이야 또 서울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주변 그 주민들을 포함해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차소를 돌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근데 지금 해놓고 나서 굉장히 많은 호응과 많은 분들이 명소가 돼서 아시다시피 광화문의 문이 세 개가 다 열립니다, 지금. 다 열려 있고 많은 그 관광객들뿐이 아니라 일반 그 시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월대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죠. 하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 광장 그 공원도 새롭게 다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결시켜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월대는 월대고 네. 광화문 현판, 예. 검은 바탕에 황금 글씨. 그렇죠.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전부 바뀐, 예, 그러니까요. 아주 획기적인 저희한테는 복원의 한 역사가 될 텐데요. 이 현판도 월대 못지않게 당연히 이제 광화문이 6.25 동날 때 불타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현판도 그때 없어지게 되는데요. 광화문 현판의 이제 복원을 위해서 뭐 이미 뭐 다 아시겠지만 그것이 콘크리트로 그래요. 네, 지어지면서 거기를 이제 그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글씨로 한글 광화문이 있었죠. 그랬었죠. 과거에. 이제 오랫동안 거기 걸려 있다가 2010년에 새롭게 복원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검은 바탕이 아닌 흰색 바탕에 검은 글자로 광화문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자로. 그건 누구 글씨체였죠? 그게 이제 임태영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그 훈련대장.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럼 임태영의 글씨가 과연 왜 거기 걸려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모든 그 관리를 하는 임태영이라는 그 훈련대장 또는 어영대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의 글씨가 무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산문에는 어영대장, 즉 훈련대장의 글씨를 걸어놓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태영이 최고의 무슨 명필도 아니고 또 일부에서는 뭐 임태영이 또 여러 가지 무슨 천주교 박해에 대한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복원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의 상황에 가장 가깝게 똑같이 하는 게 복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임태영의 글씨를 저희가 그대로 디지털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2010년에 걸렸던 흰색 바탕에 검은색 그 현판이 사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복원했다는데 그게 금방 갈라지나 막 비판도 많이 받았죠. 상당히 당시에 문화재청이 정말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됐고 뭐 그게 국가의 행사를 크게 걸린 자존심의 회복이라 그랬는데 그 현판이 갈라지면서 자존심이 완전히 뭐 손상을 많이 입었죠. 60일 만에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재제작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제작을 하는 기간 동안에 바로 발견된 게 경복궁 영건일기라는 그 기록이라는 거죠. 그게 와세다 대학에 있던 걸 확인하게 됐고 저희 서울대학에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일부 보존인데 전질이 와세다 대학에 있던 게 확인이 되면서 그 영건일기는 말 그대로 경복궁 중간의 모든 기록을 낱낱이 하나씩 기록한 건데 거기서 어떠한 기록을 발견하냐면 바로 묵질 금자, 다시 말해서 바탕은 검은색이고 금색 글자로다가 입혔다. 이런 글자가 이제 거기서 확인이 되면서 이게 제대로 된 복원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복원이 들어가서 무려 이제 13년 동안. 13년 만에. 근데 일단 건조를 잘 시켜야지만이 갈라지지 않아요. 안 갈라지죠. 그래서 가장 좋은 나무를 구해서 계속 건조시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오칠도 하고 그래서 나무를 완전히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각으로다가 광화문을 양각으로 도드라지게 새기고 마지막에 금판을 덧대고 그러니까 동판이죠. 동판을 덧대고 거기다가 금을 도금하는 전통 기법을 그대로 따라서 바로 그 10월 15일 날 복원하고 현판을 재박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월대 그리고 현판 더 크게 보면 경복궁 복원 전체 사업에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남았어요? 경복궁이라는 사실은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조선의 법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건물을 더 복원해야 되고요. 아직도? 제가 이제 2006년 정도부터 5, 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2045년까지 나머지 건물, 그 비었던 또 지금은 사라졌던 건물들을 복원해내고 하면 2045년 하게 되면 거의 경복궁의 거의 그 당시 중건 당시의 모습으로 아마 완벽하게 복원이 되지 않을까 2045년. 45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20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경복궁 복원 사업 시작한 후에 그 이전하고 비교하면 국내외 방문하고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죠.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를 매번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 500만 명 이상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이게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가볼 만한 곳이 물론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많은 외국 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곳이 그럼요. 경복궁입니다. 예, 그리고 예. 또 가장 많이 와서 가장 감흥을 받는 곳이 또 창덕궁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조선 시대의 그 법궁, 경복궁과 이 뭐 보통 경희궁까지 포함해서 5대 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 수도 서울은 정말 행운의 서울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도 사실 외국 여행 가면 그 과거 궁 성들 맞습니다. 앞에 가잖아요. 네, 네.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복원해내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을 보냈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네. 이런 경복궁 복원, 뭐 월대 복원 이런 모든 일이 다 문화재청 소관인 거죠. 현재로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국가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국내에 문화재가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그 문화재로 보면 저도 뭐 맨날 이게 수치가 변해서 자료를 좀 봐야 보시고, 됩니다만 예, 예. 되게 이제 15,200건 정도가 지정 등록 문화재고요. 15,200. 200건. 네. 거기서 지정이 된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는 국보, 보물, 뭐 사적 뭐 이런 해서 그게 한 5,280건 정도가 되는데요. 뭐 우리 한동안 이제 국보 1호로 이제 그 지정되어 왔던 그래서 이제 국보 그 지정 번호를 저희가 다 뺐지 않습니까? 번호를 없앴죠. 네, 없앴죠. 예. 그것도 뭐 획기적인 하나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 국보가 355건. 그러니까 생각보다 국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국보라는 것은 그만큼 그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물 중에서도 더 국가가 정말 이것은 더 보호하고 가치를 줘야 된다는 게 바로 국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물은 지금도 계속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2,360건 정도. 예. 그리고 그 또 사적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 건물이나 이것이 아니라 주변을 전체 지정하는 사적지 이게 한 530건. 명승이라는 곳을 이제 가서 직접 이렇게 보는 경치가 좋은 곳. 그래요. 예. 그런 뭐 곳을 명승이라고 그러죠. 지역마다 뭐 팔경, 구경 뭐 이런 향이람 일원이라든가 이런 게 명승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32건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천연기념물이라는 또 고활 477건.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 인기를 끌었던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팽나무를 저희가 천연기념물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새롭게 등장된 100년 미만의 역사를 가진 국가 등록문화재가 또 956건. 100년 미만이면 국가 등록문화재라는 그러한 또 이 저희가 항목으로다가 별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합쳐서 한 15,200건 정도가. 또 무형문화재도 있지 않나요? 무형문화재는 그 뭐 저희가 이제 뭐 종목별로 다 지정을 해오고 있고 무형문화재는 되게 그걸 다루는 기능 예능별 보유자와 함께 또 종목도 있고 또 이렇게 단체별로 지정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무형문화재도 저희가 또 문화재청 관리에 중요한 그 국가유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러니까 크게 대변하자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5월달 국가유산 기본법이라는 걸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그게 이제 그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서 기본법에 맞춰서 모든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수법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그것을 61년 만에 새로운 그 명칭과 그걸로 체계로 다 바꾼 게 바로 국가유산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산 기본법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천연기념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러한 그 개념을 딱 세 분류로 크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은 이제 그 문화유산, 그 다음에 무형유산, 그 다음에 자연유산. 그래서 아주 그 세 범주 안에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됨으로 해서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 안에 이제 천연기념물, 명승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뭐 특이한 기질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건 자연유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화석, 지질류, 암석 또 이런 것도 자연유산에 들어가서 자연유산이 새롭게 이제 들어간 개념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문화재라는 명칭이 오랫동안 사실은 우리가 일제 시대에 이제 그 명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문화재라는 개념이 재화라는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재화. 금전적. 그러니까요. 환금 뭐 또는 근데 사람을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도 또 재화를 썼습니다. 무형문화재. 그리고 천연기념물에도 재화를 쓰는 문화재. 그래서 이게
좀 그 세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헤리티지 개념하고는 안 맞거든요. 헤리티지가 바로 유산이라는 유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번에 국가유산법 기본법이고. 그럼 앞으로는 문화재라는 용어는 안 씁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쓰지 말라고 그래도 안 쓰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문화재는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바꿉니다. 라는 걸 이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문화재라는 표현보다는 국가유산. 그래서 내셔널 헤리티지. 맞습니다. 내셔널 헤리티지고 내년 5월 저희가 그 국가유산청 다시 말해서 문화재청의 명칭도 정부 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그러네요.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재청도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문화재라고 하면 조금 더 협소해 보이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예. 재활은 일본조차도 문화재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냥 문화유산 그렇게 쓰고 있고 문화유산청 쓰고 있죠. 근데 그걸 받아들인 저희 나라만 그걸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어요. 네. 문화재라는 용어가 일본이 만든 용어예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우리가 무형문화재 지금 쓰고 있는 걸 바꿉니다만, 인간문화재라는 표현도 그때 일본에서 쓴 겁니다. 그렇죠. 인간인데 문화재.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귀하신 분이다 생각이 들지만 사람을 재화로 표현한 겁니다. 돈 또는 금전 이게 표현한 거니까 그거는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닌 거죠. 내셔널 트러스트 국가유산. 그렇죠. 그중에 문화유산, 무형유산, 그렇죠. 자연유산.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그러니까요. 국가문화유산, 예. 국가자연유산 이렇게 되는 개념으로 갑니다. 이런 거 심의하는 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문화유산, 뭐 국보를 지정하고 보물을 지정하고 그 다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 따로 있죠. 현재는 보통 유형문화재위원회라고 그러죠. 거기서 국보 보물 중에 유형에 해당되는 걸 또 지정을 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무형, 그러니까 기능 예능에 대한 거 보유자 지정하고 해제하고 되게 이제 지금 무형문화재로 무형문화유산의 지정을 보게 되면 전승 종목이라는 게 있고 또 이게 급히 지정해야 돼 긴급한 다시 말해서 이게 소멸되기 되는 위기에 처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또 빨리 재지정을 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보유자들이 돌아가실 경우에 그거에 대한 또 지정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무형문화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전공별로 다 다릅니다. 보통 저희가 뭐 아직까지 명칭을 그대로 쓰자면 문화재위원이 100분. 그걸 또 조사를 직접 가서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그 문화재 전문위원이 200분, 보통 한 300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문화재청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군요. 제가 정말 어디 그 지자체에 가서 항상 보면 정말 육해공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아우르는 것 같습니다. 네. 해군, 공군은 어떤 의미죠? 천연기념물 중에 바닷속에 있는 산호초 또는 뭐 이렇게 암석, 지질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저도 아니 이렇게까지 많은 걸 예를 들자면 또 기억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라도에 들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죠. 맞아요. 들고양이가 그 마라도에서 처음에 이제 쥐를 좀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번식이 되고 개체수가 확 늘어나서 집고양이가 아닌 들고양이로 바뀌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 들고양이 밖에서 잘 살면 좋은데 먹이가 모자르니까 이제 이런 마라도에 있는 많은 동물을 잡아먹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뿔새오리라는 천연기념물이 와서 머무르는데 그걸 사냥하기 시작했어요. 뿔새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희귀종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 또 문화재청이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들고양이를 잡아서 어, 예, 제주도로 반출시키고 그것도 그것을 문화재청이에요? 했습니다. 예. 바로 천연기념물과에서 그걸 했습니다. 이야, 예, 그래서 그 들고양이 잡느라고 고생을 했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님 언제 되셨죠? 제가 2022년 5월 13일 날 취임했습니다. 전국 어디 안 다니신 데가 없겠네, 그 사이에. 네, 뭐 거의 일주일에 한 처음에 발령받고 한 10개월 정도는 거의 그 청에 근무한 시간보다는 밖에 있는 시간, 아마 일주일에 4일 정도는 현장을 다녔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장을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놀랬던 게 사실 제가 문화재청장이 되기 전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산분과라 그러죠. 유형분과의 문화재위원으로 한 8년을 활동을 했거든요. 아, 거기는 주로 절이라든가 그 밖에 가면 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도자기라든가 박물관에 가면 이제 보여만 주고 저희가 거기서 조사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문화재 지정에 한 그 10년 넘게 예, 활동을 예. 했으니까 예. 그것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와 보니까 범위가 훨씬 넓죠. 이게 아까 말씀 육군, 해군, 공군이라는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예. 그때 팽나무도 처음 가서 보게 되고 뭐 이렇게 그 산호초 이런 그 문제도 또 그 제주도에서 분섬, 밤섬에 산호초가 또 훼손이 돼서 거기 현장 그리고 용천 동굴이라는 동굴도 들어가 보고 예, 예. 뭐 하여튼 다양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건 역시 그 울주에 있는 반구대. 예. 반구대. 반구대는 저한테는 굉장히 암각화. 암각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사실 그 암각화를 발견하시는 분이 저희 지도 교수님입니다. 그 대학교 때.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 암각화를 여러 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하고 이제 청장으로 돼서 갔을 때는 또 의미가 남다르죠. 다르죠. 이걸 내가 보존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이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걸 가서 보면서 정말 많은 그 생각과 그런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암각화 보존 방법이 결론이 났나요? 아직도? 결국은 수위 조절입니다. 아. 예, 물 부족을 해결하면서 더 이상 잠기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사연댐이라는 그 댐의 건설을 막 하고 있는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수위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이제 댐의 수위가 낮춰지면 또 물에 대한 부족이 나오니까 울산시와 또 여러 가지 그 지자체간에 그걸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협의가 끝나지는 않은 거죠.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세계유산의 잠정 목록으로 올려서 예.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하셨으니까 우리나라 문화유산 가운데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지금 모두 몇 건입니까? 현재는 이제 총 16개가 등재가 되어 있는데 14개가 문화유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묘라든가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의 그 장경 판전이 가장 먼저 예, 2005년에 예.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유산으로 2개가 있습니다만 이 2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렇죠. 용천동굴을 포함한 그다음에 한국의 갯벌이 또 갯벌.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돼서 14건의 문화유산, 2건의 자연유산, 그러니까 16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세계문화유산. 보유한 국가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고 몇 건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 세계적으로 역시 가장 문화유산을 보유한 나라가 아무래도 이태리죠. 이탈리아. 이탈리아? 거기가 59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중국 역시 많은 또 오랜 국가와 또 이러한 그 역사를 지니고 있고 일찌감치 문화유산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어서 57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아마 독일과 프랑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15번째 정도로 보유 세계에서 국가로서 15번째?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추가로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게 많죠?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9월 중순쯤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제가 직접 가서 가야 그 고분군을 또 우리가 16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죠. 그게 바로 얼마 전이군요. 네, 9월 중순으로 기억합니다. 가야 고분군은 네. 어떤 의미에서 문화유산이 된 겁니까? 그 가야 고분군이 사실은 2013년부터 등재가 준비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여러 군데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 고령에도 바로 그 대가의 고분군이 자리 잡고 있고 잘 아시는 그 김해 수로왕 주변에 그 김해 대성동 고분군. 그래서 7개의 지자체가 이렇게 나눠서 이 고분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또 전라북도 장수라는 곳에도 가야고분군이 남아 있고 그 경남북을 포함해서 7개 지자체가 공유를 함으로 해서 그 유네스코에서도 이번 그 가야고분군을 등재하면서 어떤 거를 주로 많이 염두에 뒀냐면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한 국가가 많은 지역에 서로 연합체를 구성하면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독특한 그걸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세계유산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 보편적 가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변 국가 자율적으로 독특한, 그러니까 그 한 연합 국가에 있으면서 그걸 오랜 기간 4세기 이상, 5세기 가까이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가야고분군을 등재하는데 이렇게 전부 다 일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등재의 대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무형유산도 또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무형유산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뭐 장담국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잠정 목록으로 남아 있고 장담국이. 그리고 이제 한지가 내후년에 이제 등재를 목표로 종이 한지. 한지. 한지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요새 그 한지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종이 그리고 일본의 와지라 그래서 일본 종이는 다 이미 무형유산에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무형유산도 굉장히 또 중요한 세계적으로 작년에 예를 들자면 모로코에서 한국의 탈춤이 저희가 또 무형유산에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탈춤. 네. 전 세계 국가들의 자기네 나라에 있는 국가유산, 문화재들을 관리하는 체계와 시스템. 이것도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비교 연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나라라면 어느 나라를 꼽을 수 있어요? 또 거기서는 뭘 배워야 합니까? 역시 뭐 저희들보다 이런 국가의 그 어쨌든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은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거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고 있었고요. 중국은 어쨌든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자기네 그 지정 문화재, 즉 국가 관련 문화재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죠. 뭐 여러 그 도난 사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거기에 제재를 가하고 중국의 국가 유물, 즉 국보에 해당되는 유물이 반출됐을 때 걸리면 사형까지 갑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뭐 그까지는 아닙니다만 되게 관리를 보면 이제 이태리랑 스페인 정도가 스페인은 무형유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이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로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과 그걸 갖춰서 그 어떻게 보면 국가문화유산 관리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또 관광산업의 역사랑도 연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유산이라는 그 등재가 2005년부터 우리나라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때까지 세계유산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가치가 얼마나 나중에 활용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그 히메이지성 같은 그런 세계유산을 지정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시점과 동시에 전 세계에 그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러면 관광적 사람들이 효과. 찾아오는데 저희들은 너무 그거에 좀 늦게 참여했던.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15번째의 세계유산 보유국이라는 것은 많은 그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스템은 갖춰진 거죠?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디지털 세상 아닙니까? 디지털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 문화재와 이 국가유산과 디지털의 결합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일 좋은 예를 들자면 이제 경주에 뭐 가보셨겠지만 경주에 가게 되면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보존과 복원의 그 갈등입니다. 예를 들자면 황룡사지 기억이 나시겠지만 황룡사지 가면 뭐가 있습니까? 뭐 그냥 빈터죠. 빈터에 이렇게 초석들이 있고 거기 구층 목탑이 있었답니다. 이거밖에 없죠. 그럼 제가 이제 경주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개회사도 하고 뭐 행사 참여할 때마다 늘 듣는 항의 중에 하나가 경주에 왜 이렇게 볼거리를 안 만들어 주냐? 복원을 해달라. 그럼 뭘 복원해야 되냐고? 황룡사를 지어달래요. 구층 목탑을. 구층 목탑뿐이 아니라 황룡사를 그냥 다 복원해 달라. 그리고 경주에 볼거리를 만들어 달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주는 또 결국은 복원에 따른 훼손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황룡사지와 경주 또는 이 남산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그 진정성,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걸 또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복원이 들어갔을 때 이거는 훼손을
불가피하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원될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기술입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라든가 또는 황룡사진을 별도의 전시관에서 볼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게 디지털화돼서 지금 신라 문화유산, 그리고 백제 역사 문화유산 지구에 대한 디지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로 복원이 되고 홀로그램 같은 걸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완벽하게 복원이 이루어지거나 그게 어떤 시뮬레이션화가 됐을 때 별도의 공간에서 황룡사진이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어느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디지털은 문화유산, 특히 이러한 세계유산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이제 디지털 복원하고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계속 그걸 작업하고 있고 또 그 디지털이라는 것은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신라 왕경지구 이렇게 디지털화 작업, 그다음에 백제 왕경지구 디지털화 작업 아마 이제 가야도 그렇게 더 연장될 겁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은 사라진 그런 유산들을 디지털로 복원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네. 지금 남아있는 유산도 디지털화해서 맞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예, 그게 이제 기록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기록화 사업이 시작된 것이 잘 아시는 그 2005년에 낙산사 범종 화재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산불 때문에 어쩔 다 수 없이 타버렸죠. 타버리면서 근데 다행스럽게 낙산사 종에 대한 그 정확한 사진과 그 도면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게 언젠지 모르지만 이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이러한 그 자연재해나 화재 또는 이걸 통해서 사라진 문화유산을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디지털 목록화 또는 디지털 그 바로 3D 촬영이라든가 이걸 하는 바로 그게 기록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범정의 경우는 그 중요문화재에 해당이 되는 그 국보보물은 다 디지털 기록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네, 그렇습니다. 낙산사 범종 얘기 꺼낸 김에 네. 우리 청장님 원래 전공이 범종 아닙니까? 금속공예 중에 이제 그 범종이 그죠? 전공입니다. 네. 그걸로 박사학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른 분들보다는 다른 분들은 보통 사찰이나 탑 이런 거에 중시하시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범종과의 만남은 좀 독특한 저한테는 계기였는데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은 범종이 아닌 같은 그 불교 공예 중에 쇠북이라고 알려진 그 반자가 있습니다. 큰 이렇게 절에서 쓰는 쇠북이라고 그것도 이제 고려시대 통일신라는 한 점밖에 없습니다만 고려시대도 많이 만들고 그게 이제 석사 논문인데요. 그 반자를 만든 사람 중에 그 한중서라는 장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인이 독특하게 13세기 전반부터 중엽까지 활동을 한 장인인데 그 장인이 반자만 만든 게 아니라 쇠북만 만든 게 아니라 종을 또 여러 점을 만들더라고요. 종류가 다른데?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이 금속공예 장인은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222년에 만들어진 부안 내소사. 내소사. 네. 그게 한중서라는 장인이 만들고 그러니까 이 분은 1213년부터 1252년까지 한 40년 동안 활동을 한다는 거 보면 20대 초반에 시작해도 60대 넘어까지 활동을 한 분. 그러니까 아마 남아있는 작품은 4-5점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당시에는 뛰어난 아마 그 정도라는 거는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장인이 아니었나. 작품도 너무 뛰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 반자를 하게 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확대해서 범종을 이제 공부하게 됐고요. 또 하나 계기는 제가 일본에 이제 파견 나가 있을 때 그 후쿠오카에 좀 있었는데 그때 마침 후쿠오카의 조금 밑에 있는 좀 조그마한 도시에서 고려시대 범종이 땅에서 나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저도 그 일본에서 그 조사 의뢰를 받고 가서 보니까 고려시대 범종이 일본에서 나온다는 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도 땅속에서? 땅속에서 아마 전란 때 묻은 것 같아요. 거기도 우리나라 종을. 알고 봤더니 쉬운 세점에 우리나라 종 일본에 건너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많아요? 네, 그게 이제 제 박사 논문의 하나의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한 10년 넘게 다 조사를 해서 그걸 이제 일본에 있는 한국 범종을 중심으로 쓰게 된 겁니다. 한국의 범종과 중국, 일본의 종이 다르죠?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일단 형태, 그리고 소리, 그 문양인데 주조 기법 자체도 잘 다릅니다. 일본과 중국 종은 이제 사형 주물이라 그래서 흑틀에다가 이렇게 안쪽에 새겨서 쇳물을 붓는 반면에 저희는 밀랍 주자라 그래서 밀랍이라는 게 아시죠? 밀랍
일종의 그 파라핀과 비슷한 예, 밀랍 그걸로다가 조각을 한 다음에 밀랍은 고대로부터 그 불상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아주 정밀한 조각을 위해서 쓰는데 그리고 밀랍으로 이렇게 조각을 한 다음에 이 웨이트가 네트를 씌워서 열을 가하면 밀랍이 빠져나오는데 그 다음에 뒤집어서 쇳물을 붓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 종도 그렇게 만들어요, 저희는. 그게 좀 다른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양이 굉장히 섬세하게. 섬세하고. 아주 그냥 그 일본에서 왜 쉬운 세점이 우리나라 종을 갖고 갔는지는 금방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쁘니까. 일본 종은 두텁고 문양도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차이점은 소리가 일본 종은 둔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종은 철종의 맛이 철로 만든 땡땡거리죠. 저희는 여운이 길고 은은하게. 소리가 아름다운. 그래서 아마 한국 종이 전 세계에서는 물론 이제 부디스트 벨이라고 그러죠. 그 불교에 사용되는 종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에 있는 범종들 중에 소리가 제일 좋은 건 어떤 겁니까? 사찰은 아니지만 성덕당 신종이죠. 보통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는. 그 종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이자 저는 그 종의 그 평판 중에서 펄병여사가 경주박물관에 와서 그 종의 아름다움이 심취해서 이 종만 갖고도 박물관을 짓겠다고 얘기했다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양, 소리 이런 그 역사적인 면에서 771년에 만들어진 종인데요. 제작 기간만 30여 년이 걸렸다는 얘기는 계속 만들다가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그래서 그게 원래 성덕대왕 즉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경덕왕이 만들려다가 또 결국은 만들지 못하고 손자인 해공왕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덕대왕 신종이고 지금은 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원래 봉독사에 걸렸던 종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종을 지금까지 잘 남겨놓은 게 우리한테 큰 행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주박물관에서 좀 걸려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소리를 안 칩니다. 이제 못 듣죠? 못 치게 했고 제가 문화재위원회 때 아주 강력하게 해석을 금지시켰는데 종은 그 생명력이 유한한 게 아닙니다. 자꾸 치면 무한하게 하면 안 되고 치면 결국은 언젠간 깨지게 되죠. 그렇죠. 상원사 종도 깨져서 결국은 세 종을 달아놓고 있죠. 네. 보신각 종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신각 종이 원래 그 종이 아닌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원래 종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야외에 있고 그래요? 그 종은 깨져서 새로 만든 종입니다. 그렇게 이제 범종 연구를 비롯한 미술 사학을 전공하시고 박물관에 오래 근무하시고 그렇습니다. 미술 사학자로서 한국 고미술의 중국, 일본과 비교되는 제일 큰 특징 한 가지 얘기해 주신다.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많은 그 선배님들 그리고 원로 학자들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미술은 한마디로 조금 이렇게 딱 진짜 그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람을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도자기 하나를 봐도 중국의 도자기들은 엄청 큽니다. 그쵸? 거의 사람 키에 될 만한 그러한 그 도자기들. 그리고 중국의 회화를 보면 이제 큰 산수화가 이건 자연이 아니라 사람을 압도하는 산수화들이죠. 막 웅장하고 진짜 그냥 물론 태산이라는 그런 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회화나 도자기를 보면 아기자기하죠. 그렇죠. 아주 이쁘고 그 그림도 보게 되면 산수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앞산 뒷산에 보이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면서 거기에 그 개울을 건너가는 그 선비의 모습이라든가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이 이렇게 같이 동화되는 그 인왕제색도라는 유명한 겸재정선의 그림도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쉽게 비 오는 날 인왕산의 앞에 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한국의 미술은 그냥 자연 친화적이면서 인간과의 같은 이런 동화를 미술한다면 중국은 굉장히 압도적이다, 권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본의 미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의 정원입니다. 정원. 근데 좀 인조적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표방한 인공이죠. 그렇죠. 마치 자연스러운 걸 보이지만 자연이 절대 아닌. 그게 바로 일본의 미술. 그래서 일본의 미술은 어딘지 좀 꾸밈이 강하고 굉장히 호사스럽고 뭐 그래서 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미술이 경극배우와 같다 그러고 경극 아시죠? 이렇게 그 패왕별이와 같은 막 과장된 제스처와 이렇게 막 하는 그럼 이제 일본의 미술은 약간 그 일본의 그 게이샤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고 우리의 모습은 그냥 그 순수한 한복을 입은 가정부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그 사례가 있어요. 내지는 또 마당놀이와 비슷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우리 자연스럽고. 미술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는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장으로 시행하신 정책 가운데 전국 65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한 거. 이거 참 오래된 논쟁거리였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려 그러니까 또 쉽게 또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바로 이제 5월이었죠. 5월 4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저하고 총무원장님하고 이제 같이 사인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군데 사찰을 다녀보니까 정말들 좋아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관람객이 그 배 이상으로. 배 이상. 늘어나고 뭐 저울 입장에서도 그거 사찰 입장 때문에 서로 시시비비 뭐 시끄러운 것도 없고 또 그거를 또 자유롭게 개방하니까 그 주변에 이러한 상권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왜 절에서 그 입장료를 우리 국가 예산으로 그걸 해줘야 되느냐. 근데 절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찰의 스님들이 지금 점점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출가자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지정된 국가 문화재를 결국은 그 스님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고 당연히 그 관람료는 국가가 부담을 해서 그 관리 예산까지 결국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람을 하려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좋은 팁을 주신다면? 저는 이제 박물관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늘 느낍니다만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 오고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야 국립박물관 몇 번에 가봤냐, 어디 박물관 미술관 몇 번 가봤냐, 그러니까 자주 가는 게, 그러니까 친숙하게 지내는 게 가장 우리 미술이라는 것이 한 번 봐서는 모르니까 자꾸 보게 되고 또 하나는 가시기 전에 기본적인 이러한 그 정보 검색, 예를 들면 어떤 특별전을 할 때 무작정 가서 보시는 것보다만 오늘 특별전의 내용이 뭔지, 어떤 작품이 출품되었는지 또는 특징이 뭔지를 미리 검색을 하거나 자료를 찾아가서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어떤 전시에 갔을 때 어떤 걸 느끼냐면 이분이 저는 이제 여러 번 보게 되면 한 번 오신 분이다, 여러 번 오신 분이다 다 알게 됩니다. 그냥 한 번 오신 분들은 되게 그 그림이 될지 어떠한 전시품이 될지 관계없이 거의 그 같은 거리에서 같은 시각으로 쭉 지나가십니다. 또 걷는 속도가 빠르죠? 그건 뭐냐면 그냥 자세히 안 보시는 거죠. 훑어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서 판넬도 보고 설명 카드도 보고 내용을 검색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보시게 되고 그리고 유물도 다시 한번 관찰하듯이 문화재도 역시 사전에 지식을 좀 갖고 가시면 훨씬 더 좀 있고 그 안에 유물 또 문화재 아름다움뿐이 아니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가 재밌는 사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미리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를 담아 내일로 이게 문화재청의 슬로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한다. 내일에 전한다. 그 일 철저하게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재 소중하게 아끼고 지키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죠. 그러자면 우선 우리가 조금씩은 좀 공부하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